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나혜 교수입니다. 2장 재활심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장 재활심리의 역할에서는 재활심리의 기초가 되는 이론과 그리고 모델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DSM-5가 무엇이고 그리고 IC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사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재활심리는요, 여러 심리학 분야에서 한 분야죠.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활심리는 장애 및 만성질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및 만성질환 가진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그리고 다시 재활을 위해서 신체장애를 가졌어요. 아까 다리가 절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절단이 된 상태에서 걷기 훈련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차도 운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재활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심리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은요, 이런 전문 분야의 이론과 모델 그리고 법론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재활심리의 근간이 되는 이론 그리고 모델 그리고 반문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심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재활심리는 치료를 계획하고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장애와 치료를 설명한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그럼 어디 병원 가야 되죠? 흉부외과,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흉부외과로 가겠죠. 그러면 흉부외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수술 기법이 들어가고 어떤 치료, 어떤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한 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 후유증을 대체해서 어떤 약물이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 수술이 성공했을 때는 이런 많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호자와 그리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심리사도 그리고 재활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구성된 치료 팀원들이 그죠? 한 사람만 재활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심리치료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구성원들이 팀원들이 이뤄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재활치료팀 구성원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재활심리학의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심리학 이론은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 두 번째가 학습 이론 및 행동 개선 모델, 세 번째가 정신 분석 모델, 네 번째가 사회 심리학, 다섯 번째가 신경 심리학, 여섯 번째가 인지 행동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던 장애 행동 결정 요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척추손상 환자들에게 이 환자가 어떤 이 행동을 왜 하지? 라는 것을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생체 유기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및 개인과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적응을 설명해주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생체, 아까 전에 생체 유기적 요인이 있었죠? 생체, 그리고 심리적 요인, 심리, 그리고 여기는 사회라고 했는데 사회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체 요인이 뭔가요? 여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그리고 질병, 그리고 장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생체 요인입니다. 그리고 심리 요인은 행동, 성격, 자존감, 자기통제, 충동,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종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관계가 어떠냐, 동료 집단은 어떤지, 그 사회가 구성하는 문화는 어떤지. 우리는 뭐 옛날에 이제 유교적 문화지,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그 사람을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은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추 손상 환자들에게 잘 적응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행동 결정 요인도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요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척추 손상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은 TBI로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척추 손상은 SCI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상성 뇌손상과 척추 손상 환자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를 완화시키며 이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참여하는 데 발생되는 사회적 장애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활용이 됩니다. 이 모델은. 자,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주변 환경 경제적 요인도 좋고, 그리고 주변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의 국가라든지 그 사람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건강하고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자, 그러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인 요소에서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죠. 네, 당연히 생체 유기적 요인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빨리 좋아지겠죠. 그죠?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는 걸 거 없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까 너무 좋아. 굿이야. 둘 다. 신체 멀쩡, 그리고 신체 건강해, 그리고 환경도 좋아.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접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해석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생체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치료적으로 개입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사들이. 의료인이나 치료사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들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개선하고 국가를 개선하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을 뭐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 대신 이제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수준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죠. 지원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잘 연결을 시켜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이다. 두 번째는 학습 이론 및 행동 개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요, 다양한 중재 방법과 재활 심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키너라는 심리학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스키너의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환자가 바람직하게 치료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으로 치료에 집중하는 행동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에 방해되는 행동 횟수는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에 집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행동 횟수보다는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 즉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옆에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밥을 먹으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해야겠죠. 그러면 그 행동은 감소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그 학습 이론, 그러니까 행동 개선 모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은요, 이 이론과 모델은 심각한 행동장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생체 심리학적 모델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그리고 그 척추손상 환자에게 잘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이 학습 이론 및 행동 개선 모델은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자, 여기 도식을 보시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개선할 행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문제 행동이 뭐냐? 지금 개선 및 행동, 개선해야 돼야 될 행동이니까 문제 행동이겠죠. 친구에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2단계에서는 시작점을 측정합니다. 자, 학교 수업 40분 동안 시간을 측정합니다. 카메라로 이제 딱 해서 찍어야겠죠. 측정을 해서 얘가 몇 번 욕을 하는지 봐야겠죠. 3단계 설레 및 결과를 분석한다. 자, 얘가 이제 욕을 40분 동안 10번을 했어. 친구한테 10번은 시읒 키읔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시읒 키읔을 친구한테 10번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왜 욕을 했는지를 분석해야겠죠. 뭐 친구가 뭐 때려서 시읒 키읔 했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데도 왜 했냐 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우리 옆에 이제 둘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딱 친구와 접촉할 때 얘가 시읒 키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동은 친구와 부딪힐 때마다 이 욕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단계는 개입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 욕하지 마. 이거는 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랑 부딪히지 않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아이만 거리두기를 딱 하면 되겠죠. 뭔가 이게 자리를 분리를 시키고 공간의 주변의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끔 거리를 두면 욕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5번째 단계에서는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40분 동안 측정을 해서 평가해서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 다시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의 모습을 측정을 해서 욕을 하는지 측정을 했는데 이거 안 부딪히니까 얘가 욕을 안 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치료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습 이론 및 행동 개선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정신분석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프로이드이죠. 프로이드는 장애 적응 모델을 얘기했는데, 즉 프로이드의 장애 적응 모델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이론이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자, 개개인들은 만약 장애를 이루면 극심한 상실감을 느껴요. 자, 프로이드가 나르시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나르시즘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연못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계속 자기 얼굴만 보다가 이제 죽었죠. 자,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르시즘의 장애를 겪고 나서 자기 굉장히 이제 상실감, 왜냐면 자기의 모습이 이제 장애로 인해서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상실감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상실감을 겪습니다. 자아 상실감. 그래서 이제 막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입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장애를 입지 않았어.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눈을 뜨면 나는 장애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정이 우울감으로 대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을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바람직하게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 모델, 장애 적응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아까 전에 1장에서 보여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치료사들이 지금 서로 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절단 환자죠. 지금 다리가 2개가 절단을 당했어요. 하나는 대퇴 부위 있는데 엉덩 부위에서 엉덩관절이 있는 데서 절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서는 무릎 관절 윗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정도에서 절단을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아는 익숙한 얼굴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작업치료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박창일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안 계시고요. 이제 레지던트. 그리고 이분은 아마 간호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등등등 있어요. 근데 언어치료사는 없어요. 이분의 언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재활심리사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진상으로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활팀 회의를 해요. 환자분이 직접 이렇게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어떻게 치료사들이 어떻게 이제 교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치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하여튼 이 환자분이 얼마나 상실감이 장애를 입고 나서 절단이 2다리가 다 잘렸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들었겠어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우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때요? 자신의 지금 그 장애에 대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적응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재활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이 여자분은 누구시냐면요. 이분들이 절단 환자죠.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었는데 지금 뭔가 육상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렐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얼굴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또 그리고 이제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장애를 잘 수용을 하고 극복을 해서 대처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분의 심리 상태를 이런 정신분석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심리학입니다. 라이트 선생님 우리 1장에서 봤죠. 라이트 선생님은 재활심리사가 아니라 사회심리학자입니다. 라이트 선생님이 이제 그 신체 장애 심리 사회적 접근이라는
여기 책 있죠? 이 책을 통해서 재활심리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였죠. 자, 이분께서 신체 심리 모델을 설명하였는데요. 라이트의 신체 심리 모델은 사회 심리적 현상으로서 장애를 그려낸 것으로 개인과 주변 환경과의 기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포커스입니다. 즉,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에 썼던 그 내담자의 개인과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어떤 기능적인 관계, 이걸 중요시 여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 사람의 잘 적응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은 또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셨는데, 그 환자분이 대학생이셨어요. 대학생 여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SCI 환자가 됐어요. 척추손상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지마비가 됐습니다. 상지는 괜찮고요. 허리 손상이어서 상지는 괜찮고 하지 손상이어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다니까 영구적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재활치료 받아서 학교로 나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말 전혀 일반인들과 크게 거리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이 학생에게 잘 적응했어요. 환경이 잘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라는 환경은 사실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 둘러싼 환경이 병원이라는 환경이 적응을 증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학교로 갔어. 학교로 갔는데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 1층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교실이 4층이다. 그럼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그 휠체어를 끌고 4층을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학생도 위험하고 그 들고 있는 친구들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생이 어때요? 아, 나는 그전에는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야. 나 사회생활 그래도 잘 적응할게요. 학교생활 그래도 잘 적응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저런 환경적인 그런 적응이 잘 안 되어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환경이 이 학생의 행동을 이 사람 방해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이 학생이 수업을 듣는 그 수업은 모두 1층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나, 만약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1층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죠? 미션 빌딩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겠죠. 수업 스케줄을 짜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증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과 주변 환경과의 기능관계에 중심을 맞춘 것이 신체 심리 모델입니다. 자, 긍정심리학은요. 신체 심리 모델이 긍정심리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매우 잘 수용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미를 잘 부여를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서 긍정적인 신념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생활을 그 사회에 잘 적응해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 일장에서 봤던 이지선 씨와 이승복 씨 있죠. 그분들은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남들이 보기도 다 좋아 보이는 직업을 장애를 겪은 후에 획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장애를 잘 수용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까? 나는 왜 갑자기 척추 손상을 입어서 다리도 못 걷고 손도 못 움직이게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있는 자체로 잘 수용하고 그리고 처한 환경에서 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만큼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긍정심리가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체 심리 모델과 긍정심리학은 사회심리학에 근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신경심리학입니다. 신경심리학은 최근 10년 동안 재활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과학이 급속도로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제 심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냥 심리가 이러다 약간 두리뭉실하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경심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급속하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 신경심리학은 뇌손상 환자와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게 잘 적용되는 심리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심리학자들은요, 아무래도 심리학 분야는 잘 알지만은 의료적인 분야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자기 분야가는 정확하게 자기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뇌구조라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재활심리학자들이 이분들을 뇌손상 환자와 뇌졸중 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경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경심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신경심리검사라고 있죠. 그죠? 이 검사는 아주 대표적인 신경심리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뇌손상 환자분들, 뇌졸중 환자도 뇌손상이니까요. 어떤 인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 환자의 기능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 평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재활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치료 결과가 있고 그렇게 어떻게 향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신경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신경심리학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 강화 및 결핍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이렇게 반의 장애가 발생을 하죠. 신경심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마엽이라고 있죠, 그죠? 이마엽 여기 여기 이마 있죠? 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집행 기능,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죠? 그럴 때 집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하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뇌는 여기가 이제 좌측 뇌고요. 여기가 우측 뇌입니다. 그래서 좌측 뇌는 언어와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 우측 뇌는 시공간 기능, 시각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뇌에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기 뒤에 뇌 뒤에 있죠, 그죠? 여기 뒤통수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는 시각을 받아들이고요. 이쪽이 되겠네요. 여기는 청각. 여기는 관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청각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마루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감각을 받아들이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이마엽 있죠? 여기는 이마 여기인데 여기는 좀 판단하고 주의 집중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능이 있고요. 이 옆에서는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이쪽은 운동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신경학적인 기능이 있는데 요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이론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또 한 챕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인지행동 이론이 그만큼 이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뭐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시죠? 근데 요즘 대세는 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자, 그럼 인지행동 이론은 무엇이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적응과 생활 습관 및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만성질환 환자에게 잘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장 유망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는 문제 해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문제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해.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개발을 해서 계획을 실행을 시켜서 평가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고요. 나중에 인지행동 치료에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요 문제 해결 모델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질병을 이해하고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단 방법과 접근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 DSM-5입니다. 5가 됐다는 것은 다섯 번째 개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출처는요, 미국 정신의학회의 출처입니다. 자, 정식 명칭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라 5이고요. 2013년에 4에서 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DSM-5의 약자는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해서 여기서 DSM을 따서 DSM-5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질병분류 제10 개정판이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ICD-10입니다. 이 ICD-10은요, WHO, 뭐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것으로 질병 분류를 한 진단 체계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장애인들의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DSM-5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질병을 분류할 거 아니에요. 암 환자, 이 사람 무슨 암이다, 무슨 암이다, 무슨 암이다, 아니면 당뇨병이다, 뭔가 있잖아요. 질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지만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ICD-10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DSM-5는 정신질환을 분류한 것이고요. 이 ICD-10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질병을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또 장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다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다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후다스 2.0. 자, 그래서 WHO 장애 평가 목록 2판 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후다스, 그냥 우리는 후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다스는 ICF에 기초하고 있어요. ICF는 International Focusing 그리고 Federation이라는 것으로 국제기능장애 건강 분류입니다. 이 국제기능장애 건강 분류를 기초로 해서 환자의 활동 수행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즉 평가 도구예요.
그래서 환자의 활동 수행력이 어떤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요. 정신질환을 위한 장애 표준화된 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다스는 다음과 같은 걸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이해력 및 의사소통. 두 번째, 이동 능력. 세 번째, 자조. 그리고 네 번째, 사교 활동. 다섯 번째, 일상적 활동. 여섯 번째, 사회 참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ICF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ICF도 WHO에서 건강 및 건강 관련 상태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언어와 구조. 즉, 세계의 사람들이, 이런 관련 의료 직종 사람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와 같은 DSM-5, 그리고 ICF-10, 그리고 후다스, ICF,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직종인 사람들은, 의료와 관련된 직종인 사람들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은요, 즉, 우리가 딱 그렇게 하면, 신체적인 거,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요, 신체 기능 구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 참여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환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슈퍼맨 닥터리 이승복 씨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승복 씨는 어땠죠?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죠? SCI, 척추손상이라는 질병을 있었죠. 자, 신체 기능은 어떻습니까? 자,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좀 더 구부러진다. 요 정도까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능은 이렇게밖에 없네. 여기까지밖에. 머리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팔 여기 움직이고 그리고 손목 움직이고 손가락 엄지 검지 이 정도 움직이고 그 정도 활동을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음식도 만들고 운전도 하고 옷도 스스로 입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하고 있죠. 그죠? 일반인들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느릴 뿐이지 다 좀 불편할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회생활에 참여를 잘하고 있죠. 의사로서의 그 사회적 기능에 잘 참여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물론 이분이 의사 선생님 됐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환경도 좋아졌겠죠. 그리고 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애 환자에 대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높잖아요. 복지 시스템도 좋고 그런 좋은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소, 긍정적인, 그리고 성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자기에 대한 개념,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사회적 참여가 어때요? 제약을 받나요? 안 받나요? 제약을 안 받고 있죠? 남들보다 오히려 더 슈퍼스럽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ICF 개념을 통해서 이 이승복 씨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잘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능과 장애 그리고 맥락 요인이 있는데 아까 기능과 장애에서는 뭐가 있었죠? 신체 기능 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맥락 요인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는 신체 기능, 신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과 참여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영역, 무슨 업무를 갖고 있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승목 씨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 요인, 기능과 장애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개인 요인, 기능과 장애 영향을 주는 내부 요인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아래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치료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좋은 팀의 기능을 위해서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같이 조직원으로서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팀이 잘 이루어져서 그 과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료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3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학제적 접근, 두 번째는 학제적 접근, 그리고 세 번째가 초학제적 접근입니다. 다학제적 접근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협력하여 일하지만 각각 역할이 구별되어서 각자의 재활 목적이 있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팀 소통이 잘못되면 분절적인 관리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팀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각각 역할이에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역할하고, 언어치료는 언어치료 역할하고, 심리치료는 심리치료 역할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수행해요. 근데 이제 각자의 역할은 잘하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분절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학제적 접근은 각각의 일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리고 팀 소통이 일어나는 것, 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일반 병원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다학제적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잘 소통이 어려워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학제적 접근은 팀 구성원 간의 역할과 기능이 겹치는 것으로 서로가 이제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 역할 좀 하고요. 기능이 겹칠 수 있고 작업치료사가 물리치료 기능이 겹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예측하의 역할 공유의 개념이다. 역할이 서로 이렇게 아까 전에 다학제적 접근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팀 구성과는 다학제 간 접근에 이렇게 공유 부분이 있는 거죠. 공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겹칠 것은 역할 공유 개념이 있다. 각 팀 구성원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성을 넘어가는 거.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좀 넘어서는 게 필요하고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 언어치료사도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역할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치료 물리치료사도 심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넘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 학제적 접근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중요한 과제는 팀 구성원 간의 협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만약에 야, 너 왜 우리 분야 침범해?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겠죠. 우선시해야 될 분야를 논의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분쟁,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조화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에 관한 상이한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해야 돼요. 이런 역할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고 책임을 협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활팀들은 자주 모여요. 그래서 팀 회의 같은 걸 해서 환자 케이스를 두고 그리고 나서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의논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역할만 계속 한다 하면 다학제적 접근이고요. 요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아무래도 환자분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심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 환자의 심리 상태를 잘 서포트해 주세요. 그러면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재활심리사의 역할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치료실에서 만약 언어치료사가 언어적으로 이제 촉진을 하는데 만약에 아동이 이제 언어장애 아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동이 뇌성마비 아동이에요. 근데 뇌성마비 아동의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언어치료사가 놀이를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뭔가 움직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손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언어치료사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학제 간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역할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학제적 접근인데 진짜 이거는 초학제적 접근이죠. 학제적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접근이 초학제적 접근인데 각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다른 영역과 중요하게 중복. 아까 학제간 접근의 역할 공유를 하는데 이 초학제간 접근은 정말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중복되는 거예요. 이 모델의 긍정적인 목표는 구성원의 분야나 훈련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통일된 치료 계획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화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구성원들 간에. 이 접근이 직면되는 과제는 상당한데 소통에서 요구되는 것, 구성원의 인성, 구성원의 전문성, 기술을 공유한 임무, 한 팀 원 분야의 특정한 훈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초학제적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전문성 기술을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분야니까 너에게 절대 오픈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초학제적 접근은 일반적일 때는 평화로울 땐 그렇게 문제가 없는 특히 대부분 다학제거나 아니면 학제가 접근 이렇게 하는데요. 좀 특수한 경우에 초학제적 접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통에 환자가 병원에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가 너무 급박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작업치료사가 언어치료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언어치료사가 물리작업치료 역할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재활심리사가 언어나 아니면 작업치료, 물리치료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초학제적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분야만 딱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학제적으로 그때는 좀 접근해야 되고요. 다큐멘터리 무슨 솔루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팀이 모여가지고 막 해결을 하는데 그때는 초학제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초학제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활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림으로 잘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환자분이시겠고 이분이 보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휠체어를 끌고 있는 이제 신체장애인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신체장애이지만 정신적으로 선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까요?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해결을 한다는 것이고요. 재활심리사는 환자 가족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절차 행정적 지원을 해줄까라는 것을 역할을 감당할 것 같고요. 간호사는 환자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것이고 언어치료사는 환자의 발성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를 접근해 나갈 것이고요. 작업치료사는 이 환자분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인지장애가 있다.
그럼 인지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 이제 기능회복, 이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걸을 것인지, 즉,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2장 재활심리 2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활심리의 이론에서는 이 재활심리를 근거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이 장애를 진단을 하는 진단도구 있었죠. DSM-5, ICD-10, 그리고 ICF, 후다스 이런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고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설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